옛날 어느 상월 마을에 산과 구름이 맞닿아 있어. 낮에도 부엉이가 울 것만 같은 깊은 골짜기에 만석이라는 이름의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겨우 닿을 수 있는 외딴 오두막집은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로 허름했지만 만석의 정갈한 성품 덕분에 마당에는 자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남겨진 만석은 욕심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순박한 청년으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착해 빠져서 탈인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맑은 산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는 무겁고 투박한 도끼 하나를 둘러매고 산으로 향하는 것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 묵직하고 성실했으며 산짐승들도 그의 발자국 소리에는 놀라 달아나지 않을 만큼 그는 산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그곳에 녹아들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를 때면 그는 나무들에게 말을 걸듯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늙고 병든 가지나 이미 쓰러진 나무들만을 골라 지게에 실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으려는 그의 고운 마음씨는 숲의 정령들도 알 것만 같았고, 그래서인지 그가 가는 길에는 유독 산머루나 다래 같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려있곤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한나절 동안 나무를 모으고 나면 그는 근처 계곡물에 얼굴을 씻고 바위에 걸터앉아 주먹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튼튼한 몸뚱이와 낡은 지게 하나뿐이었지만 만석은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자신의 땀으로 얻은 것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시원하다 하고 비가 오면 나무가 잘 자라겠다 하며 웃는 그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맑은 눈빛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동안 부지런히 해다 놓은 나무가 마당 한쪽에 수북하게 쌓이자 만석은 그것을 내다 팔기 위해 읍내장터로 내려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기 시작했기에 이번에 나무를 판 돈으로는 다가올 겨울을 날곡식과 두꺼운 소못 한 벌을 장만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게가 부서질라 땔감을 가득 싣고 산비탈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고 입가에는 저절로 흥얼거리는 노랫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산 아래 마을을 지나 큰 길로 접어들자 장날을 맞아 여기저기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소를 몰고 가는 농부떡을 파는 아주머니,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엿을 파는 엿장수까지 장터는 온갖 소리와 냄새로 가득 차 있어 산속의 고요함과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은 만석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목청을 돋우며 나무를 사라고 외쳤지만 천성이 수줍은 탓에 그 소리는 다른 장사꾼들의 고함에 묻혀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나무의 질이 좋고 묶음새가 야무진 것을 알아본 사람들은 하나둘씩 만석의 지게 앞으로 모여들었고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그가 가져온 땔감은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땀 흘려번 돈이라 그런지 손에 쥐어진 엽전 꾸러미가 묵직하고 따뜻하게 느껴졌고 만석은 그 돈을 허리춤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갈무리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물건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국밥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려던 찰나 장터 저편에서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꺼리는 만석이었지만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채찍 소리와 가녀린 비명은 그의 발길을 저절로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싼 원 안에는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덩치가 산만한 객주집 주인이 바닥에 쓰러진 한 처녀를 무자비하게 매질하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이미 옷이 여기저기 찢어지고 피가 배어나와 흙바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살려달라 빌거나 울부짖지 않고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으나
그 사이로 보이는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대나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구경꾼들은 쯧쯧쯧 아비비 때문에 팔려왔다지. 아마 저러다 사람 잡겠네. 누가 좀 말려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수군대기만 할 뿐 서슬 퍼런 객주 주인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객주 주인은 숨을 헐떡이며 채찍을 고쳐 쥐고는 바닥에 쓰러진 처녀를 향해 걸걸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2년 내 아비가 진 빚을 갚지 못해 내 집에 들어왔으면 죽은 듯이 일해도 모자랄 판에 감히 도망을 쳐. 오늘 내가 내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는 다시금 채찍을 높이 쳐들었고 사람들은 끔찍한 장면에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만석이 인파를 헤치고 튀어나가며 그만하시오 라고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함에 객주 주인은 멈칫하며 채찍을 허공에 멈췄고 구경꾼들의 시선은 일제히 낡은 옷을 입은 초라한 나무꾼 만석에게로 쏠렸습니다. 만석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바닥에 쓰러진 처녀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객주 주인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만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 놈은 뭐냐,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 꼴을 하고서는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라니 목숨이 2개라도 되는 모양이지. 주인의 험악한 말에도 만석은 물러서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저리 짐승처럼 다루는 법이 어디 있어. 빚이 얼마기에 사람을 죽일 듯이 패는 게요. 만석의 말에 객주 주인은 킬킬거리며 주위의 왈패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허허, 이놈 복에 돈이라도 대신 갚아주겠다는 개냐 내 놈이 평생 나무를 해다 팔아도 2년 몸값에 반이반도 못 갚을걸. 주인은 비웃으며 다시 처녀를 발로 걷어차려 했고 만석은 다급하게 허리춤에 넣어두었던 엽전 꾸러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있어. 오늘 나무를 팔아본 돈이랑 그동안 내가 안 입고 안 먹으며 모아둔 돈이요. 이게 내 전 재산이요. 만석은 엽전 꾸러미를 객주 주인 발치에 던지다시피 내려놓았습니다.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흙바닥에 떨어진 돈주머니를 보며 객주 주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잠시 계산을 하는 듯 하더니 탐욕스러운 손길로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의 돈을 대충 확인하고는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흠턱도 없이 모자란 액수지만 전년 꼴을 보니 다쳐서 일 시키기도 글렀고 약간만 더 들게 생겼으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옛다. 이 돈 받고 이 쓸모없는 년은 네가 가져가라. 객주 주인은 귀찮은 쓰레기를 치우듯 손을 휘저었고 만석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처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처녀를 부축해 일으켰는데 가까이서 보니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처녀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자신을 부축하는 손길이 거칠지 않음을 느꼈는지 힘겹게 고개를 들어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맑고 깊은 눈동자가 만석의 눈과 마주쳤고 만석은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괜찮소. 내가 데려다 주리다. 만석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처녀의 찢어진 옷 위를 덮어주고는 등을 내밀며 어필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처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는지 스르르 만석의 등 위로 쓰러지듯 엎였습니다. 그 가벼운 무게에 만석은 다시 한번 마음이 아려왔고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경꾼들은 웅성거리며 만석을 향해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저 나무꾼이 미쳤구만. 저 돈이면 겨울을 따뜻하게 날 텐데 다 죽어가는 여자를 사다니. 색시 얻을 돈이 없어 저러나 본데 며칠 못 가서 초상 치르겠어. 사람들의 비아냥과 걱정 섞인 말들이 쏟아졌지만 만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등 뒤에서 느껴지는 처녀의 희미한 숨소리와 그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뿐이었습니다. 그는 객주 주인이 다시 마음을 바꾸기 전에 서둘러 장터를 빠져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빠른 걸음으로 인파를 헤쳐나갔습니다. 왁자지껄한 장터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고 산으로 향하는 한적한 오솔길에 들어서자 비로소 차가운 산바람이 땀에 젖은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가파르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빈지게가 아니라 사람을 업고 가는 길이었기에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워져 자꾸만 땅으로 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쉬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 처녀가 가끔씩 고통에 신음할 때마다 그는 조금만 참으시오, 거의 다 왔소 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숲 사이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도착해야 한다는 조바심과 혹시라도 그녀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지만 만석은 묵묵히 한 발 한 발을 내디디며 자신의 집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산새들도 이제는 잠자리를 찾아 조용해진 시각 거친 숨소리와 나무집 밟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길을 채웠습니다. 마침내 산 중턱에 있는 익숙한 오두막이 눈에 들어오자 만석은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지만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은 싸늘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처녀를 방 안으로 옮겨 눕히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방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자 긴장이 풀린 탓인지 만석의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쉴 틈도 없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두고 깨끗한 천을 찾아와 처녀의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피와 흙으로 엉겨붙은 상처를 닦아낼 때마다 처녀는 움찔거렸지만 만석의 손길은 투박한 나무꾼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문풍지를 흔들었고 오두막 안은 작은 호롱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끙끙 앓고 있는 처녀의 머리맡을 지키며 자신이 오늘 한 일이 과연 잘한 일인지 앞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겨울을 날도는 모두 사라졌고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으며 낯선 여인까지 떠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등잔불 아래 비친 처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돈 따위는 생명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부엌 한 구석에 남겨둔 말린 약초를 꺼내 정성껏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쌉싸름한 냄새가 방 안을 채우자 어지러웠던 마음이 조금은 차분해지는 듯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처녀의 열이 조금 내리고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습니다. 만석은 그제야 안도하며 벽에 기대어 쪽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끝없는 산길을 오르고 있었지만 그 길 끝에는 환한 빛이 기다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만석은 낯선 기척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녀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 앓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기품 있는 눈빛이 만석을 향해 있었고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만석은 지난밤의 고생과 앞으로의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나긴 이야기의 시작이었고 마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소용돌이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때의 만석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만석의 오두막에는 전과는 다른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연화가 기력을 되찾을 때까지 나무하는 일도 잠시 미루고
지극정성으로 그녀를 간호했습니다. 쌀독을 탈탈 털어 묽은 미음을 쓰고 산속을 뒤져 몸에 좋다는 약초를 캐다가 달여 먹였습니다. 연화는 처음 며칠간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만석이 밤새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고 손발을 주물러준 덕분에 조금씩 차도를 보였습니다. 그녀가 눈을 뜨고 맑은 정신으로 물 한 모금을 삼킬 수 있게 되었을 때 만석은 마치 자신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는 투박한 손으로 뜨거운 죽 그릇을 조심스레 식혀가며 그녀의 입에 떠 넣어 주었고 연화는 그런 만석의 정성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연화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오두막의 풍경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몸을 겨우 추스른 연화는 가만히 누워 밥을 얻어먹는 것을 불편해하며 만석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일어나 집안일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당을 거니는 정도였지만 곧이어 부엌 살림을 도맡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산속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거친 재료들로 차려내는 그녀의 솜씨였습니다. 만석이 캐온 쌉싸름한 쓴바귀와 질긴 고사리가 그녀의 손을 거치면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도 손색 없을 만큼 깊고 풍성한 맛을 내는 요리로 변신했습니다. 똑같은 보리밥과 된장국이었지만 간을 맞추고 불을 조절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만석은 밥상을 받을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석이 산에서 돌아와 보니 다 찢어져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해진 소못이 새 옷처럼 말끔하게 기워져 개어져 있었습니다. 연화가 남는 천조각들을 모아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바느질 자국이 어찌나 촘촘하고 고운지 기운 자리가 오히려 무늬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만석이 그 옷을 입고 어색해하며 몸둘바를 몰라 하자 연화는 빙그레 웃으며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기품이 있어 만석은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상월짝이 낡은 오두막에 사는 초라한 나무꾼이 아니라 마치 귀한 대접을 받는 양반이 된 듯 단 착각마저 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낡은 빗자루 하나로도 방 안의 먼지를 티끌 하나 없이 쓸어내고 찌그러진 그릇들을 윤이 나게 닦아 놓아 오두막을 전혀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지난 날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연화가 왜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는지, 고향은 어디인지 궁금했지만 혹여나 그녀의 아픈 상처를 건드릴까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연화 역시 만석이 왜 혼자 산속에 사는지 묻지 않고 그저 현재의 평온함에 감사하며 묵묵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만석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고 연화는 나무를 다듬거나 빨래를 했으며 밤이 되면 호롱불 아래 마주 앉아 집신을 삶거나 옷을 기웠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장작 타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 사이로 오가는 눈빛만으로도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만석의 거친 손과 연화의 고운 손이 스칠 때마다 느껴지는 온기는 다가오는 겨울 추위도 두렵지 않게 만들 만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산속에 숨어 산다고 해서 마냥 조용할 수만은 없는 법이었습니다. 땔감이 떨어져 가거나 필요한 생필품이 생기면 만석은 어쩔 수 없이 아랫 마을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만석이 깨끗하게 기운 옷을 입고 윤이 나는 얼굴로 마을 장터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수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꾀죄죄하던 만석이가 훤해졌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게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산속에 여자를 숨겨두고 산다더군. 저번에 장터에서 빚쟁이한테 맞던 그 여자라지. 아마 사람들의 입방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만석이 횡재를 했다고 부러워했고 어떤 이는 도망친 노비를 숨겨주다가 큰 코 다칠 것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가을가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의 입은 더욱 요란했습니다. 그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래요. 앉은 모습이 양반집 규수 같다는데 그런 여자가
왜 빚쟁이한테 잡혀 있었겠어요. 분명 사연이 있는 게지. 아이고, 만석이 저 순에 빠진 것이 여우 같은 여자한테 홀려서 신세 망치는 거 아닌가 몰라. 그 빚쟁이가 보통 독한 놈이 아니던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안악들의 걱정 반, 호기심 반 섞인 수다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흉흉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결국 읍내 저작거리에 있는 객주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객주 주인은 술잔을 기울이다가 만석이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술상을 엎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라고 그 총우석 나무꾼 놈이 그년을 데려다 호강을 시키고 있다고 내 돈은 쥐꼬리만큼 던져주고 가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지. 객주 주인은 분을 참지 못해 씩씩거렸습니다. 사실 그가 받은 돈은 이자 정도는 충분히 되는 금액이었지만 그의 탐욕스러운 심보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두고 보자. 내 놈들을 시켜서 그 산속 오두막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 그년이 숨겨둔 돈이라도 있는지 샅샅이 뒤져봐야겠어. 그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만석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점점 걱정과 불안이 서리기 시작했고 만석 또한 등 뒤가 서늘해짐을 느꼈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그림자가 길어질 무렵 오두막 입구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이 도끼질을 멈추고 바라보니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칠성 할매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칠성 할매는 어릴 적 부모를 잃은 만석을 친손자처럼 아끼며 챙겨주던 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다리가 불편하여 마을 어귀 밖으로는 잘 나오지 않던 할매가 이 높은 산까지 올라온 것을 보고 만석은 깜짝 놀라 달려나가 할매를 부축했습니다. 할매 이 험한 길을 어찌 오셨소?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게요. 만석의 물음에 할매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 대신 손짓으로 물 좀 달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때 부엌에 있던 연화가 기척을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화는 칠성 할매를 보자마자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시원한 물 한 그릇을 떠와서는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그릇을 받쳤습니다. 할머니, 우선 목부터 축이세요.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칠성 할매는 물을 들이켜면서도 날카로운 눈매로 연화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물그릇을 받쳐든 손가락의 모양새나 고개를 숙이는 각도, 그리고 맑고 깊은 눈동자에서 풍기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할매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겪어본 노인이었기에 척 보면 그 사람의 근본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매는 물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긴 한숨을 내쉬며 만석을 돌아보았습니다. 만석아, 내 잠시 너와 할 얘기가 있다. 칠성 할매는 만석을 데리고 마당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할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엄숙했습니다. 너 저 처자를 어디서 데려왔느냐? 보통 여염집 처자가 아니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만석은 당황하며 우물쭈물했지만 할매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아주 흉흉하다. 객주놈이 벼르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 그놈이 왈패들을 풀어서 조만간 여기를 들이닥칠 게다. 단순히 여자 하나 데려오려고 오는 게 아닐 게야. 내 놈이 가진 숟가락 하나까지 다 털어가려고 작정을 했더구나. 할매의 말에 만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닥쳐올 위협을 확인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할매, 그럼 어쩌면 좋소. 저 여인을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보낼 수는 없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이제 겨우 살려놨는데. 만석이 울상을 지으며 호소하자
칠성 할매는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누가 다시 보내라더냐. 사내 대장부가 한번 품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내 말은 단단히 준비를 하라는 게다. 저 처자의 눈빛을 보니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귀한 집 자손이 분명한데 어쩌다 저런 험한 꼴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 처자가 이 위기를 넘길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할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다시 한번 연화 쪽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연화는 부엌 입구에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소가 명심해라.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려도 뿌리는 뽑히지 않는다. 네 마음이 곧으면 어떤 환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이번 바람은 아주 거셀게다. 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몰라. 칠성 할매는 만석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 거친 손의 감촉에서 할매의 깊은 걱정과 애정이 전해져 왔습니다. 할매는 다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눈치를 좀 주마. 하지만 객주놈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게야. 오늘 밤부터 문단속 잘하고 저 처자를 절대 혼자 두지 마라. 할매는 힘겹게 다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만석은 할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할매가 떠난 후 오두막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둑어둑한 땅거미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산새 소리마저 뚝 끊긴 고요함 속에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스산하게 들렸습니다. 만석은 마당에 있는 장작을 모아 헛간으로 옮기고 부서진 울타리를 단단히 고쳐 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순박한 미소 대신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만석의 뒤를 따르며 그를 도왔습니다. 그녀 역시 직감적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감한 듯 했습니다. 만석이 부엌문까지 단단히 걸어 잠그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연화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때문에 곤란해지셨지요. 제가 떠나는 게 낫겠습니다. 만석은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부인을 내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는 내 집이고 부인은 내가 구한 사람이오. 누가 감히 내 집에서 사람을 끌고 간단 말이오. 만석은 생전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외침에 연화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고맙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만석은 벽에 걸어두었던 낡은 도끼를 꺼내 나를 숫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싹 슥싹 규칙적으로 들리는 도끼 가는 소리가 밤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다가올 싸움을 준비하는 전사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비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속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바람은 점점 거세져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어 댔습니다. 만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문 앞에 앉아 밖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연화 역시 잠들지 못하고 만석의 등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거대한 혼란을 앞둔 긴장이었습니다. 만석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인을 지키겠노라고. 그것이 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길이 될지라도 사람의 도리를 저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 마을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낯선 이들의 방문을 알리는 요란한 짖음이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떴지만 산속 오두막의 공기는 여느 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간밤에 들려오던 불길한 개 짖는 소리는 멈췄으나 숲의 새들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만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눈이 퀭하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지만 방문을 열고 나오는 연화를 보자 애써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연화 역시 잠을 설친 기색이 역력했으나 흐트러짐 없는 매무새로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잠시나마 평화로운 일상을 흉내냈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이 올랐지만 누구도 숟가락을 선뜻 들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밥상을 물리며 만석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따라 산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짐승들이 먼저 위험을 감지한다고 하던데 아마도 그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지만 찻잔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큰 소리를 쳤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 산은 내 앞마당이나 다름없어. 멧돼지가 덤벼도 끄떡없는 내가 고작 장사치 몇 놈을 당해내지 못하겠소. 하지만 만석의 시선은 자꾸만 울타리 넘어 산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는 헛간에서 가장 굵고 단단한 참나무 몽둥이를 꺼내어 마루 밑에 숨겨두고 평소 쓰던 도끼도 날을 세워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가장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산 아래쪽에서 왁자지껄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꺾이고 풀숲을 헤치는 거친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욕설 섞인 고함이 오두막 앞마당까지 밀려들었습니다. 이놈 만서가 쥐새끼처럼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았느냐. 당장 썩 나오지 못할까. 걸걸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읍내장터의 객주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덩치가 산만한 왈패 대여섯 명을 거느리고 기세등등하게 나타나 낡은 살인문을 발로 걷어차 부수며 마당으로 난입했습니다. 평화롭던 산속 오두막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마당에 곱게 쓸어놓은 흙바닥은 그들의 진흙 묻은 신발에 지시겨져 엉망이 되었습니다. 만석은 방문을 박차고 나가 마루 위에 섰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연화가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만석은 두려움을 감추고 최대한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남의 집에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와 무슨 행패요. 빚이라면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갚지 않았어.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텐데 어찌하여 이리 무리하게 구는 게요. 만석의 호통의 객주. 주인은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허 이놈이 제법 말대꾸를 하는구나. 갚아 네가 던져준 그 푼돈으로 내 자존심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게다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니 그 계집을 다시 내놓든지 아니면 내 놈의 팔다리를 내놓든지 선택해라. 주인은 침을 퇴 뱉으며 왈패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왈패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당에 있는 세간살이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애지중지하며 닦아놓은 장독대가 몽둥이에 맞아 와장창 깨지며 그 안에 담긴 된장과 간장이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구수한 장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겨우내 먹으려고 처마 밑에 매달아둔 시래기와 옥수수 탈에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안 돼. 그건 우리 겨울 양식이야. 만석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왈패 중 한 명이 그를 거칠게 밀쳐 바닥에 나뒹굴게 했습니다. 만석은 흙바닥에 얼굴을 문지르며 고통스러워했지만 곧바로 다시 일어나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연화가 방문을 활짝 열고 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날뛰던 왈패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비록 남루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서늘하고 위험 있는 기운은 산적 같은 사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연화는 깨진 장독과 엉망이 된 마당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고는 객주 주인을 똑바로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멈추시오.
사람이 먹는 음식에 이리 험한 짓을 하고도 천벌이 두렵지 않소 빚이 남았다면 내가 갚을 것이니 죄 없는 이 사람과 집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당당함에 객주 주인조차 순간 움찔하며 뒷걸음질 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린 객주 주인은 자신의 위신이 깎였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눈을 부라려 네가 갚아 빈털터리 주제에 몸뚱이 말고 무엇으로 갚겠다는 거냐. 그는 왈패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전연을 당장 끌어내라. 그리고 집구석을 샅샅이 뒤져 돈이 될 만한 건 모조리 챙겨 숟가락 하나라도 남기지 마라. 명령이 떨어지자 왈패들은 다시금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그릇들을 깨부수고 아궁이를 헤집어 놓았으며 방 안으로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 이불을 찢고 벽장을 뜯어냈습니다. 만석의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온몸을 던져 연화에게 다가오는 왈패들을 막아섰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못 데려간다. 그는 한 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고 다른 놈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왈패들은 귀찮다는 듯이 만석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퍽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만석의 입가에서 피가 터져 나왔고 그의 옷은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만석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오직 연화가 있는 쪽을 지키기 위해 바닥을 기어서라도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연화의 눈에서 마침내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하시오. 내가 따라갈 테니 그 사람을 놔주시오. 연화가 울부짖으며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만석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그녀의 치맛자락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둬요. 절대 안 둬요. 내가 약속하지 않았소. 지켜주겠다고. 만석의 퉁퉁 부은 눈은 간절하게 연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숨죽이고 당할 수만은 없다는 결심.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이 순박한 남자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를 깨웠습니다. 그녀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것을 꺼내기 위해 옷깃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객주 주인은 연화가 품속으로 손을 넣는 것을 보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오호라, 전연이 뭔가 꼽을 쳐둔 게 있었구나. 못들 하느냐. 당장 전연의 품을 뒤져라. 금붙이라도 나오면 횡재하는 거다. 탐욕에 눈이 먼 주인은 직접 연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왈패들이 만석을 짓밟고 있는 사이 주인은 연화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연화는 뿌리치려 안간힘을 썼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실랑이 끝에 연화의 품에서 붉은 비단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 하나가 톡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흙바닥에 떨어진 붉은 주머니는 낡은 오두막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고급스럽고 화려한 자수가 놓여 있어 한눈에 봐도 예사 물건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역시 숨겨둔 게 있었어. 객주 주인은 킬킬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주머니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의 끈을 풀고 그 안에 든 내용물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연화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라. 내 놈 같은 천한 손이 닿을 물건이 아니다. 그녀의 외침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고 그 기세에 눌린 주인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천한 손 내년이 아직도 양반집 아시인 줄 아느냐 라며 비웃고는 주머니를 거꾸로 뒤집어 내용물을 손바닥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쏟아져 나온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옥으로 깎아 만든 둥근 패와 왕실의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진 작은 서찰 하나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옥패를 본 순간 객주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비록 그를 잘 모르는 무지렁이였지만 그 옥패에 새겨진 문양과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그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담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왈패들도 행동을 멈추고 멍하니 주인의 손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속 오두막의 난장판 한가운데서 그 작은 물건 하나가 뿜어내는 침묵은 몽둥이질보다 더 무겁게 모두를 짓눌렀습니다. 만석은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시야 너머로 연화가 비틀거리며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몸에는 멍이 들었지만 그녀는 마치 왕좌에 앉은 여왕처럼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일한 유품이자 나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다. 내 놈들이 감히 그것을 욕되게 하였으니 그 죄를 어찌 씻으려 하느냐. 연화의 목소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분노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객주 주인은 손에 든 옥패가 갑자기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도둑질한 물건이 분명하다 그래. 내년이 대감집 물건을 훔쳐 달아난 개로구나. 그는 애써 공포를 감추려 억지를 부렸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 도둑년과 놈을 관에 넘겨야겠다. 그러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게야. 그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려고 발악하며 왈패들에게 다시금 명령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또다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웅장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 들리는 소리는 왈패들의 소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질서 정연한 발소리와 위험 있는 외침이 산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누군가의 외침인지 아니면 환청인지 모를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마을 이장이 혼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관복을 입은 포졸들을 대동하고 헐레벌떡 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말을 탄 고위 관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객주 주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옥패를 슬그머니 등 뒤로 감추려 했습니다. 만석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연화의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연화는 재빨리 만석의 곁으로 다가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눈물이 만석의 뺨 위로 떨어져 피를 씻어 내렸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들이닥친 광운들은 순식간에 오두막을 에워쌌습니다. 객주 주인과 왈패들은 도간에 든 쥐꼴이 되어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산속의 작은 오두막이 세상의 중심이 된 듯 모든 시선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연화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감춰져 있던 진실이 만천에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관군들이 들이닥친 오두막 마당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정적으로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날뛰던 왈패들은 갑작스러운 관병들의 출현에 사색이 되어 들고 있던 몽둥이를 스르르 떨어뜨렸습니다. 푸른색 쾌자를 입고 창을 든 포졸들이 오두막을 겹겹이 에워쌌고 그 위압적인 기세는 산속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서슬이 펄했습니다. 말에서 내린 고위 관료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뒤로는 위험 있는 표정의 수행원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객주 주인은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채 억지 웃음을 지으며 관료에게 다가가려 애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를 봐주는 뒷배가 있다고 믿고 있었기에 이번 상황도 어떻게든 말로 잘 둘러대면 모면할 수 있으리라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객주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등 뒤에 감추었던 옥패를 다시 꺼내들며 관료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나으리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 상월짝이 도둑놈들을 잡으러 왔는데 놈들이 어찌나 흉포한지 제 부하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인연이 양반집 물건을 훔친 게 분명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연화를 손가락질하며 침을 튀기며 고해 바쳤습니다. 전혀는
제 집에서 도망친 종년인데 주제넘게 이런 귀한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회수하여 관에 바치려던 참이었습니다. 객주 주인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폭력을 정당한 법 집행인 양포장하려 들었습니다. 왈패들도 주인의 눈치를 보며 억울하다는 듯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관료는 차가운 눈빛으로 객주 주인이 내미는 옥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옥패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세밀하게 관찰하더니 이내 시선을 돌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만석과 그 곁을 지키고 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흐트러진 머리와 찢어진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관료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그 순간 관료의 눈이 크게 흔들리며 입가에 경련이 일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옥패와 연화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도 감출 수 없는 그 고귀한 이목구비는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분의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닥쳐라. 관료의 입에서 천둥 같은 호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객주 주인은 깜짝 놀라 딸꾹질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의 더러운 입으로 감히 누구를 모함하느냐. 관료는 손에 든 옥패를 소중히 갈무리하며 객주 주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연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관료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기씨,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소인이 너무 늦게 도착하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아기씨를 뵙습니다. 관료의 목소리는 물기로 젖어 있었고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객주 주인과 왈패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산골짜기 오두막에 숨어 살던 도망노비인 줄만 알았던 여인에게 고을 사또보다 더 높아 보이는 관리가 무릎을 꿇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연화가 조용히 그러나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판관 오랜만입니다. 내 아버님의 누명이 벗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오신 게지요. 그녀의 말에 관료, 김판관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감마님의 억울함이 밝혀져 신원이 복원되셨고 아기씨를 찾으라는 어명을 받고 팔도를 뒤지던 중이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연화의 정체가 영모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전 이조판서의 하나뿐인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유모의 도움으로 간신히 몸을 피했던 그녀는 신분을 숨기고 떠돌다가 악독한 객주에게 잡혀 고초를 겪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객주 주인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단순한 빚쟁이 딸이 아니라 왕실과도 연이 닿아 있는 명문가의 여식임을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마님, 아니 아기씨, 소인이 눈이 멀어 몰라봤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눈으로 객주 주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죄는 나를 능멸한 것뿐만이 아니다. 힘없는 백성들을 짐승처럼 부리고 돈 몇 푼에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는다. 내 오늘 너의 악행을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녀의 서릿발 같은 선언에 김판관은 즉시 포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흉악한 무리들을 포박하라. 양반을 능멸하고 무고한 백성을 폭행한 죄를 물어 엄히 다스릴 것이다. 놈들의 재산 또한 모두 몰수하여 그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니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객주 주인과 왈패들을 굴비 엮듯 줄줄이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만석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아팠지만 눈앞에 연화가 너무나 멀고 높은 사람처럼 느껴져 마음이 더 아파왔습니다.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귀한 분인 줄도 모르고 등 뒤에 업고 한 방에서 밥을 먹으며 지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만석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나려 하자 연화는 재빨리 다가와 만석의 피 묻은 손을 잡았습니다. 만석님, 어디 가십니까? 아직 상처가 깊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조금 전 호령하던 모습과는 달리 만석에게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김판관과 포졸들이 깜짝 놀라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만석의 상처를 지혈했습니다. 이분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내가 가장 비천하고 힘들 때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며 나를 지켜준 분입니다. 이분에게 무례하게 구는 자는 나를 능욕하는 것과 같으니 그리하십시오. 연화가 단호하게 말하자 김판관은 황급히 만석에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귀한 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남에게 굽실거리기만 했던 만석은 높은 관리가 자신에게 허리를 굽히자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저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만석의 겸손한 말에 주위의 병사들도 감동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김판관은 의원을 불러 만석의 상처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고 타박상과 찰과상 정도여서 며칠 쉬면 나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관군들은 망가진 오두막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 깨진 장독대를 치우며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칠성 할매를 앞세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석을 오해하고 험담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칠성 할매는 만석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네가 큰일을 해냈다. 정말 장하다, 만석아. 연화는 마을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군들이 가져온 식량과 곡식을 풀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모두 오해가 있었으나 이제 다 풀렸으니 마음 편히 드십시오. 그녀의 넓은 아량에 마을 사람들은 감복하여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산속 오두막 앞마당에는 뜻밖의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관에서 가져온 고기와 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나물과 떡이 어우러져 풍성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피 튀기던 싸움터였던 곳이 이제는 화해와 감사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서산으로 넘어가고 붉은 노을이 다시금 산자락을 덮었습니다. 객주 주인과 왈패들은 이미 포승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갔고 북적거리던 마을 사람들과 관군들도 정리를 마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김판관은 만석의 집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연화에게 그간의 조정 상황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연화는 서울로 올라가야 했지만 만석이 완쾌될 때까지는 이곳에 머물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김판관은 난처해했지만 아기 씨의 뜻이 워낙 강경하여 호위무사 몇 명만 남기고 일단 산 아래 주막에 머물기로 하고 물러갔습니다. 다시 고요해진 오두막에는 만석과 연화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공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만석은 연화를 똑바로 쳐다보기가 어려워 자꾸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팔려온 불쌍한 처녀가 아니라 하늘같이 높은 양반집 규수였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 호롱불이 켜지자 연화는 예전처럼 밥상을 차려 만석 앞에 놓았습니다. 식사하세요. 아까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드시지도 못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만석은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기씨, 제가 어찌 감히
아기 씨와 겸상을, 연화는 만석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만석님, 저를 보세요. 옷이 바뀌고 신분이 밝혀졌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것도, 밤새 열병을 앓던 저를 간호해준 것도, 오늘 저 칼날 앞을 막아서 준 것도 모두 만석님입니다. 저에게 만석님은 나무꾼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귀한 분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예전처럼 대해주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만석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 눈 속에는 신분의 벽을 넘어서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인, 아니, 아기 씨 뜻대로 하리다. 만석이 쑥스럽게 웃자 연화도 그제야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늦은 저녁밥을 함께 먹으며 오늘 있었던 험한 일들을 뒤로하고 평온을 되찾아 갔습니다. 부서진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밤바람이 찼지만 방 안은 두 사람의 온기로 훈훈했습니다. 만석은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떠나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리고 그녀가 무사히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되어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짐승 울음소리도 잦아들고 오두막 주변에는 호위무사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드문드문 들려왔습니다. 격정의 하루가 지나고 찾아온 평화는 달콤하면서도 왠지 모를 애틋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그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연화의 고르런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오늘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한 여인의 목숨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정의였음을 깨닫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폭풍우가 지나간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산골 마을의 소란은 잦아들었지만 그 여운은 붉게 물든 단풍처럼 마을 전체에 깊게 배어들었습니다. 객주 주인이 끌려간 후 읍내장터의 상인들은 저마다 만석의 이야기를 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가난한 나무꾼이 전 재산을 털어 구해낸 여인이 사실은 나라에서 찾는 귀한 분이었다는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전설처럼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만석의 오두막은 폭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만석은 연화가 곧 한양으로 떠날 것이라 생각하여 그녀가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는 산에 가서 가장 좋은 땔감을 구해와 아궁이를 뜨끈하게 데웠고 연화가 좋아하는 산 열매를 따오기 위해 가시덤불을 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내려온 파발마가 다시 한번 산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죄인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교지를 받들고 온 사신 행렬이었습니다. 마을 어기부터 만석의 오두막까지 비단길이 깔린 듯 화려한 행렬이 이어졌고 동네 아이들은 신기해서 그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사신은 만석의 집 마당에 도착하여 임금님이 하사한 두루마리를 펼쳐들었습니다. 나무꾼 만석은 비록 신분은 미천하나 그 심성이 비단결같이 곱고 의로움이 하늘에 닿아 귀한 생명을 구하였으니 그 공을 치하하여 벼슬과 상을 내리노라. 사신의 낭랑한 목소리가 상골짜기에 울려 퍼지자 엎드려 있던 마을 사람들은 감탄하며 만석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만석은 평생 땅만 파고 나무만 하던 자신이 벼슬을 받고 임금님의 상을 받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그저 멍하니 땅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사신은 금은 보화가 가득 담긴 상자와 비단 수십 필을 만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네가 보여준 선행에 대한 보답이니 사양하지 말고 받거라.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으려다 멈칫하며 연화를 쳐다보았습니다.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만석님, 받으세요. 만석님의 착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누구보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제야 만석은 안도하며 임금님의 하사품을 받았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사신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김판관은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으니 연화에게 한양으로 돌아가자고 청했습니다. 아기씨 댁궐에서 아기씨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 험한 산골 생활을 청산하시고 가마에 오르시지요.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가 마당 한가운데 놓였고 호위무사들이 도열하여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석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을 느꼈지만 감히 내색하지 못하고 뒷짐을 진 채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연화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화가 떠나면 다시 예전처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드는 생활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가마에 오르는 대신 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만석의 투박한 손을 꽉 잡으며 김판관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준 이분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조하였습니다. 이분이 가지 않는다면 나 또한 이곳에 남아 나무를 하고 나무를 캐며 살 것입니다. 연화의 폭탄 같은 선언에 김판관과 사신 그리고 만석까지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만석은 황급히 손을 빼려 하며 말렸습니다. 아기씨,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글 한 줄 모르는 무식한 나무꾼입니다. 어찌 귀하신 분의 앞길을 막겠습니까? 부디 저를 잊으시고 편안한 곳으로 가십시오.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만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만석님, 제게 가장 편안한 곳은 비단 이불이 깔린 돛궐이 아니라 당신이 군부를 떼주는 이 따뜻한 오두막입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을 때 이미 내 목숨은 당신의 것입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고 재물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당신의 그 고귀한 마음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만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과 확고한 의지를 본 만석은 더 이상 자신의 처지를 핑계로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힘주어 연화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결국 김판관과 사신도 두 사람의 깊은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사신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허,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이로다. 임금님께서도 이 소식을 들으시면 기뻐하실 것이다. 사신은 즉석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승낙하고 만석에게 내린 벼슬이 있으니 신분의 차이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공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상골마을 역사상 가장 경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칠성할매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내 죽기 전에 이런 좋은 구경을 하다니 이제 여한이 없다 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례식은 만석의 오두막 앞마당에서 치러졌습니다. 임금님이 하사한 비단으로 지은 혼례복을 입은 만석은 훤칠하고 듬직하여 어제까지 지게를 지던 나무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멋진 신랑이 되었습니다.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연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고아서 마을 안악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집집마다 술과 떡을 가져와 상을 차렸고 풍물패에 흥겨운 가락이 상올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만석과 연화는 칠성 할매 앞에서 맞절을 올리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천지신명께 맹세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며칠 뒤 만석과 연화는 상의 끝에 하사받은 재물의 일부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객주 주인에게 시달리며 빚더미에 앉았던 이웃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마을 회관을 고치고 다리를 놓는데 돈을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을 만석대감이라 부르며 칭송했지만 만석은 손사래를 치며 여전히
만석이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벼슬을 받았음에도 거드름을 피우지 않고 여전히 틈만 나면 산에 올라 나무를 돌보고 마을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 만석의 겸손함에 마을 사람들의 존경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산속 오두막을 헐고 그 자리에 아담하지만 튼튼한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대궐처럼 으리으리하지는 않았지만 비바람을 막아주고 햇볕이 잘 드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마당에는 연화가 좋아하는 꽃나무를 심고 뒷뜰에는 만석이 쉴 수 있는 정자를 하나 지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연화의 알뜰한 손길이 닿아 윤기가 흘렀고 사랑방에서는 만석이 연화에게 글을 배우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늦게 배운 글 공부가 재미있다며 밤늦도록 책을 읽었고 연화는 그런 서방님을 위해 밤참을 나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흘러 산천초목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면 산속 기와집은 마치 구름 위에 떠있는 신선의 집처럼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겨울을 걱정했을 만석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창밖의 눈을 감상하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궁이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구수한 냄새를 풍겼고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깊은 밤 만석과 연화는 작은 밥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맑은 무국 그리고 잘 익은 김치 한 보시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만석이 숟가락을 들며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화려한 한양 생활을 뒤로하고 이 산골에 묻혀 사는 것이 후회되지 않으시오. 연화는 만석의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금으로 만든 수라상보다 서방님과 함께 먹는 이 밥상이 1000배, 10,000배 더 맛이 좋습니다. 만석은 연화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나무꾼의 손과 가늘고 고운 양반집 규수의 손이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그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바깥의 매서운 눈보라를 녹일 만큼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고맙소. 나도 부인 덕분에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내 남은 생을 다 바쳐 부인을 지키고 아끼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사각사각 눈 쌓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지 않는 따뜻한 봄볕이 들고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나무꾼이 복을 받고 사랑으로 신분의 벽을 넘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산바람을 타고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상골 마을을 지나갈 때면 여전히 다정하게 늙어가는 노부부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곤 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행복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만석과 연화가 피워올린 따뜻한 군불 같은 온기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밖에는 바람이 불고 눈이 쌓여도 마음만은 언제나 따뜻하고 평온하시길.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은 지켜진다는 예시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내일도 맑고 고운 일들로만 가득 채워지길 빌겠습니다. 자, 이제 등잔불을 끄고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꿈속에서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잘 자요.